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계속되는 하락장에 좀 지쳐 계실 텐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를 좀 뒤바꿀 게임 체인저,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좀 다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 게임 체인저 앞으로 어떤 게 있고 또 뭘 주목해야 될지 지금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뭐 유가도 계속 들썩거리고 뭐 이란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뭐 핵무기까지 얘기 나오니 도대체 게임 체인저들을 하나씩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의 강한 긴축을 멈출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브레이크는 결국에 물가 정점에 대한 확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점들이 이제는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이미 물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물가가 꺾이는 신호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국제유가도 물론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고 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서비스 물가도 내년부터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물가와 관련해서 가장 근원에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라든가 지금 주거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어떤 지표들이 이제 유의미하게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도 연말로 갈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지표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선행 지표들은 이미 많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ISM 관련 지표들도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집값도 꺾이기 시작을 했죠. 미국에서. 미국의 집값이 꺾이고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비 또는 집세가 꺾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계약 기간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세를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내가 1년 동안 집세를 얼마 내겠어 이러다 보니까 지난 6월까지 올랐던 그 집세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연준과 관련해서 지금 보셨던 물가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지표들이 일부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꺾어주기 위해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좀 더 강한 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피봇, 즉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를 꺾으면서 기대 인플레를 꺾으려는 의지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런 의지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11월 또는 12월 지표부터는 근원 관련 물가들도 유의미하게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도안에 제시했었던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보면 그게 시장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시장이 올해 1분기 또 6월달 그리고 최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세 차례에 걸친 하락이 모두 연준이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높아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높은 금리 또 강한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려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 우려에 대한 전환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준의 긴축이 여기가 정점이다라는 신뢰가 들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유의미하게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물가가 잡혀서 연준이 더 이상 긴축하지 않겠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가 더 이상 강세로 진행되지 않을 거고 오히려 환율 시장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빠르면 연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정책 전환입니다. 중국 역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4년임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을 언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게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T에 대한 수요가 중국이 제일 크거든요. 이 IT에 대한 수요가 또는 중국의 소비가 굉장히 커져야 우리의 수출이 늘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돼야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던 위안화가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면 중국이 언제 정책을 전환할 것이냐 여부도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시진핑이 새롭게 등극을 하고 나서 바꾼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기대는 제가 볼 땐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중국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물론 이제 지인분들 말씀입니다만 첫 번째는 중국에서 유의미한 백신이 개발이 됐었을 때
지금 좀 오래 걸릴 것 어렵죠. 같은데요. 네.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 얘기를 조금 더 현실 있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의 변이가 더 약해져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오미크론까지 왔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변이가 뭐 감기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유의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가 추가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이 변이가 기존에 있던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약화가 돼서 이 정도 뭐 독감 이상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라면 중국이 유의미하게 정책을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를 하는 중국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2차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물가와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중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지금 그러자도 뭔가 억눌린 것 같은 이 유가 에너지 가격이 또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특히 뭐 걸핏하면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에도 감산을 했습니다만 기회만 나면 또 무슨 언제 또 감산할지 모르잖아요. 그 문제가 서로 이렇게 좀 좀 물고 물리는 관계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현재 뭐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오펙이 그 감산 정책을 발표한 걸 보면 전체적 유가를 많이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었고요.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를 90불 수준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주 대대적인 감산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지금 90불대 초반까지 또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네. 궁극적으로 지금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하면 유가가 크게 급락하는 걸 막고자 해서 하는 고육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산유국들이 지금 처한 현상이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미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글로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뭐 이제 시장을 바꾸고자, 에너지를 바꾸고자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와 관련된 뭐 원유 또는 가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다고 얘기한 입장에서 이들 국가는 향후에 재원을 마련을 해서 먹고 살 것, 대표적인 게 사우디의 네움시티가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사우디에서 사우디 2030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현재 80%가 넘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가가 일정 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인 거지 물가를 더 올리기 위함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산유국들이 원하는 유가는 90불 정도 수준에서 안정이 되는 것, 이런 걸 원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는 아마도 중국이 다시 경제가 좋아져서 수요를 자극하게 되면 이때는 감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또다시 증산을 통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정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도 유가가 또 급등을 해서 물가를 못 잡게 되면 글로벌 수요가 완전히 크게 훼손이 되고, 그러면 감산이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유가가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산유국들도 원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가에 있어서 이제 집값을 말씀하셔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집값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던 중이라서 임대료도 같이 오르다가 지금 집값은 이제 꺾이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그러면 이게 좀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내년 뭐 한 하반기 가면 이 임대료도 미국에서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하지만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금리가 워낙 올라 있다 보면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내 임대료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집값이 조금 안정화되는 정도로는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뭐 이제 대체 수요로 이게 옮겨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금리가 워낙 비싸면 그런 선택이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더 큰가, 이렇게 되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커다라고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공급 측면의 영향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거였었을 거고, 또 중요한 건 역시 워낙 저금리다 보니 투자 수요가 굉장히 컸던 거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치료해야 될 비용이 만만치 않죠. 빌려야 된 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수익률을 낸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투자 수요가 급감을 하고 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비용에 비해서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 된다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집값을 더 꺾고 향후에 재임대 시점에서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올렸던 금리를 바로 내리지 않고 그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해주면 금리가 상당 부분 오래되다 보니까 못 버티는 세력들이 나오게 되면 집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더 안정이 되는 사실 말이 안정이 이제 하락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네.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혹시 뭐 이란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이란의 핵 협상, 뭐 핵 보건 협상이 해결된다든가 해서 뭔가 새로운 이 원유의 공급처가 등장할 가능성, 그래서 정말 유가가 좀 더 많이 안정돼서 좋아질 가능성 이런 쪽은 생각하기 어려울까요? 사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우선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란과 핵 협상 또는 뭐 베네수엘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수십 년 된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우리가 의회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가져가게 되는 그림이 의외로 나와준다라면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원유와 관련된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든이 취했었던 원유 개발을 못하겠던 부분과 관련해서 기대가 벌어질 수 있겠죠. 즉 미국에서 원유와 관련된 앞으로 뭐 셰일가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더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대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면 유가는 의외로 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가 공화당이 조금 더 압도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위를 차지한다라면 유가를 하락시킬 수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워낙 정치적인 변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감히 여기서 함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변수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면 좋겠지요. 네, 예. 그렇죠. 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가장 현재 세계 경제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많은 걸 짚어봤는데 또 하나가 킹 달러잖아요. 네. 이 킹 달러 도대체 달러 가치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더 심화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킹 달러 현상이 앞으로 이제 거의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좀 잠잠해질 건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저는 조만간에 킹 달러가 결국 이제 정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더 강한 킹 달러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미국의 부메랑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미 일정 부분까지는 미국의 물가를 낮추는데 영향을 줬지만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의 3분의 2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 큰 손실로 연결이 되는 게 요 강달러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 국가 부채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강달러라는 얘기는 단순히 달러만 강한 게 아니라 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뜻하게 되는데 그럼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될 전체적인 어떤 그 이자 부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도 미국도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리쇼어링이라는 정책이 있죠. 자, 밖에 나갔던 기업들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지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강달러가 진행이 되면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책,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여기서 더 강세로 갔을 경우 그 공장이 미국으로 더 유인이 적어진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강달러는 부담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물가가 일정 수준 고점이라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달러 강세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뒤부터는 완만하게 달러가 제가 볼 때는 약세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올 4분기가 가장 정점의 피크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마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아마 최고로 관심 있는 부분 금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달러 강세가 잦아든다면 이번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금리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오르면서 그리고 언제쯤부터는 좀 하향 안정세 이런 게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는 경고들은
모하메드 엘리언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엔 우리가 뭐 경제학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 예를 들면 그 경제학 원론을 쓰신 분도 있었죠. 맨키우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최근에 미국의 강한 긴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 금리, 이 정도 속도를 올리면 미국 경제도 다 죽습니다. 물가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잡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미국에서 제시한 올해 연말 4.4%, 내년에 1분기까지 해서 4.7%의 금리는 사실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리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 일단은 좀 더 강하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긴축에 대한 의지를 비춰서 물가를 확실히 꺾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물가가 꺾이기 이전까지 연준 입장에서는 비둘기적 모습을 보여야 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연말 정도 들어서 물가가 유의미하게 크게 꺾이기 시작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높아진 금리 때문에 시장에 파열음이 나고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은 현재보다 많이 잦아질 거다. 뭐 당연히 11월엔 0.75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12월부터라도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0.5 이상으로 가기는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재 4%란 절대 금리만 돼도 시장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고 이렇게 커진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피봇을 하더라도 사실 물가를 못 잡는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물가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는 야 빨리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지 무슨 금리 인상이야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는 되려 금리를 조금 올려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물가를 조금 올린다고 물가를 못 잡아라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올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보다는 금리를 다 올리지 못하는 현재 시장에서 다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9월에 찍었던 점도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데 올해 연말까지 125bp를 올리자라는 사람들과 100bp를 올리자는 사람들 이게 팽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준위원이 올해 125로 가자가 아니라 절반의 사람들은 100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본인들 사이에서도 125가 과도하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제일 중요한 건 물가가 잡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라는 금리 자체는 정말 무서운 금리인 겁니다. 지금 3% 초반인데도 이렇게 벌벌 떨고 영국이 죽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0.75 더하면 지금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저는 어떤 금리의 정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 정도 되면 피봇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섣부르게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게 저는 경기 침체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금리를 올린 정도만으로도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정말 힘들어졌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더 올린다. 그럼 뭐 그 골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점은 이렇게 금리를 올린 다음에 실물 경제 저점이 오는 데까지 시차가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하고 미국 경제하고 또 시차가 있어서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뭐 재고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항상 약간 좀 뒤늦게 오고 조금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혹시라도 이제 내년 초 또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저점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저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정도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면 사실 연착륙까지는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수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면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로 보여지는데 현재 그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전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보통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보통 안 좋아졌을 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골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재고를 너무나도 많이 쌓인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고라는 게 아무래도 덤핑으로 팔다 보니까 또 덤핑으로 파는 동안 생산이 또 줄어들잖아요. 이러면서 제일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일어나는 게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됐고 그 과잉 생산 때문에 재고도 털지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공장들이 구조조정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많이 깊어졌었던 건데 이번 경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재고가 생각보다 많기는 하지만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분기 정도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고 이미 수많은 기업들은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알고 있고 왜냐면 예전에는 경기가 과열일 때 금리를 올렸지만 이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대놓고 내가 경기 침체를 만들 거야 라고 이미 경고를 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비용을 줄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공급 부족이죠. 네. 공급망 부족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과잉된 설비 투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일부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이들 기업은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 투자의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기 침체가 깊어질 때는 엄청난 양의 재고에 대한 구조조정, 그에 뒤따르는 산업과 관련된 구조조정, 유형자산이라 보는 거죠. 공장이라든가 사람을 많이 자르면서 벌려졌다면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골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상황이고 또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재밌게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출은 줍니다. 그런데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순이익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좋은 건 아닌데 순이익도 이렇게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그 순이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서 나쁘지 않았네 라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오히려 지수는 향후 우상향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있을 새로운 주도주를 탐색하는 과정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수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그때 더 안 빠지고 있는 변동에서 더 다칠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면 많이 빠진 기업들을 살 건데 미국 시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주도주를 찾으려는 노력들도 새로운 경제 인진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려는 노력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되려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기 침체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고 또 기업들이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또 비용을 어떤 아끼는 모습들이 보였다면 매출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업이 실적이 줄어드는 어떤 효과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가 내년에 물가가 잡혀서 줄어든다라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대부분 해외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돼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수준보다는 기업의 이익은 양호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를 반영해서 우리 하반기부터는 저는 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 골의 이제 좀 더 좀 좁고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쪽으로 반대쪽에서 네. 어떤 쪽에서 걱정이냐면 공급 부족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금 시장이 정말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경색 예. 수준에 가까울 정도면 그러면 투자를 잘 못할 거고 그러면 경기 침체의 골은 굉장히 짧게 끝나는 대신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금방 되살아나서 19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기처럼 물가가 잡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가고 물가 잡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1970년대가 재현될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사실 1970년대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등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공급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물가는 계속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IRA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법을 통해서 미국의 설비 투자를 좀 크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글로벌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급 부족보다는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는 효과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좀 제어할 수 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당연히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 안타까운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없어진 게 전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나온 고용 지표를 두고 보면 크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지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또 집안에 계시는 좀 병든 분이 계시다는 케어해야 되는 것 때문이다라고 본다면 코로나가 내년으로 갈수록 현재보다도 더 그 팬데믹이 더 낮아지는 수준, 또 완화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동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될 거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또 일자리에 복귀를 하면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금 상승도 제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재발할 가능성보다는 완만하게 물가가 완전히 밑에서 있다가 일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은 안정된 수준에서 제어될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부장과 함께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 아주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점검해보고 그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